2025년도에 특히 I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I 인프라 경쟁이 2025년도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장 기본 안정적 베이스의 성장은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클라우드 3사, CSP 3사의 시장 규모를 계속 보면 탄탄한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IT 산업에 종사한 지가 25년 차인데 지난 한 20년 넘게 계속 성장한 산업 분야를 손으로 꼽으라면 클라우드 산업이거든요. 심지어 2024년도에는 이 LLM, 즉 AI 덕분에 더 성장했어요. 그 기회를 온전히 누린 기업이 바로 그래프가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딱 보십시오. 언제부터 성장했는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쭉 성장했죠. 그리고 2023년도, 4년도엔 더 가파르게 성장해요. LLM 덕분이죠. 오픈 AI에 투자한 지분 기반에 오픈 AI GPT-N을 애저 위에 얹히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쓰기 위해서 그 오픈 AI GPT-N 모델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보면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도도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LLM 기반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아래에는 뭐가 있죠? 컴퓨팅 인프라가 있죠. 이 클라우드가 동작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는 AI를 돌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부터 시작해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셋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장은 여전히 2025년도에 성장하겠죠. 제가 2025년도 AI 키워드를 설명드리면서 여러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LLM의 다변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 반도체 칩셋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X축을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D램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시스템 반도체, AI 칩셋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에가 있어요. 엣지, 맨 아래는 클라우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AI의 성장과 함께 특히 엔비디아의 GPU가 성장했죠. 엔비디아의 GPU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GPU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게 메모리죠. 기존에 있었던 D램이 아니라 D램을 적층으로 쌓아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GPU가 워낙 빠르게 동작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메모리도 빠르게 동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GPU에 딱 달라붙어서 온전한 수혜주로서 SK 하이닉스가 얻었죠. SK 하이닉스는 뭐 하는 업체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 아래에서 FM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GPU 옆에 달라붙는 HBM,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가 궁합을 맺으면서 성장했다고요. 근데 2025년도에 눈여겨서 봐야 될 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TSMC 이 삼각구도 이외에 연합군들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 연합군들은 보다 다양한 LLM들을 위해서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 HBM의 조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GPU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추론용 GPU가 되든 아니면 좀 더 중량급의 LLM을 가동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로는 GPU가 좀 바뀐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 독점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텔이나 AMD나 이런 기업들의 출현과 함께 다른 GPU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와 함께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게 앞으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GPU가 2025년도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 온디바이스 AI 시장. 로컬 디바이스,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노트북에 AI를 가동하기 위한 시장이 커지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GPU가 아니라 그런 로컬 디바이스 작동되는 AI 칩셋의 수요가 커지겠죠? 그리고 메모리의 수요도 커지고 그 시장도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AI 칩셋은 역시 나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즉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AI 칩은 퀄컴이나 삼성전자, AMD 이런 쪽에서 만드는 AI 칩셋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있고 그다음 왼쪽에 또 있죠. 온디바이스 AI 칩셋은 클라우드에서 들어가는 GPU처럼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용량과 고성능의 D램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당연히 삼성전자나 부분 하이닉스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에는 클라우드만 눈여겨서 볼 게 아니라 이 로컬에서 돌아가는 엣지 디바이스의 AI 칩과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도 한번 기회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메타와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메탈은 독자적인 AI 칩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엣지도 만들고 있고 클라우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AI는 클라우드에서 작동되기도 하고 애플의 디바이스 안에서 작동되기도 하죠. 그때 사용되는 게 애플의 칩셋입니다. 서버에서는 실리콘 칩셋이 활용되고 있고 애플의 AI 디바이스에서도 애플이 만든 M2와 같은 그런 형태의 AI 칩셋이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애플은 독자적으로 칩셋까지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추론용 GPU, 특히 AI 칩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제가 AI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빅테크 3사 이외에 메타의 오픈소스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메타가 공개하는 라마 같은 오픈소스 AI 모델이 잘 작동되는 과정에는 물론 엔비디아의 GPU가 쓰이는 건 맞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량급의 SLM이 더 잘 작동되고 가성비 좋게 작동되려고 하면 새로운 칩셋이 필요하거든요. 그 칩셋을 메타가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는 기존에 팔지 않았던 새로운 반도체 칩셋을 팔 수 있는 기회도 형성되겠죠. 그게 아마 2025년도에 모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2025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엔비디아 기반의 GPU와 하이닉스 HBM뿐만이 아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SLM들을 더 잘 가동하기 위한 추론용 GPU와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맨 위에서 작동되는 엣지단의 다양한 형태의 AI 칩과 또 그에 맞는 D램, 그리고 이제 애플과 같이 독자적으로 칩셋을 만드는 그들 기업들의 움직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024년도 말부터 AI 폰이 본격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는 AI 칩이 좀 필요하다고요. 근데 AI 폰만은 그러냐? 컴퓨터도 그래요.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거기에도 AI 칩셋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죠. 더 나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MR 디바이스가 있고 이런 디바이스에 다 AI 칩셋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AI 칩셋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건 퀄컴입니다. 퀄컴이 노트북용, 더 나가서는 스마트폰용을 만들고 있거든요. 두 번째, 컴퓨터는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클라우드에서 들어가는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AI 칩셋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엣지단에서 움직이는 AI 칩셋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건 이들 AI 칩셋이 엣지단에서 잘 작동하려고 하면 고성능의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D램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경쟁력 있는 독보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D램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GPU와 관련된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엔비디아의 GPU가 빠른 속도로 작동되려고 하면 그 GPU가 작동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D램이 했다고요. 그런데 워낙 GPU가 빠른 속도로 작동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일반 D램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D램을 적층으로 쌓습니다. 8단, 16단으로. 그 위로 쭉 쌓은 이 D램들이 빠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돼요. 1024개의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D램에 쌓인 데이터가 데이터의 흐름을 타고 이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구성한 거죠. 근데 어려운 게 구멍을 뚫는 것도 어렵지만 이 16층의 적층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접착제가 아무리 잘 발라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워낙 빠른 속도로 GPU가 작동되고 이 컴퓨터가 막 움직이니까 이게 적층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닉스의 기술력이죠, 사실. 그건 삼성전자가 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엔비디아의 GPU와 하이닉스의 HBM을 묶어서 패키징하는 게 바로 TS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회사가 아주 끈끈하게 묶여있죠.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TSMC와 삼성전자는 경쟁사거든요.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D램을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면 반도체를 수주받아서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TSMC가 딱 그런 회사입니다. TSMC는 D램을 잘 못 만들어요. 삼성은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D램도 만들고 메모리를 생산도 하고 반도체를 만들기도 해주고 얼핏 보면 두 가지 다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죠. 반도체를 맡기려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AI 칩셋, 애플의 중요한 반도체 칩셋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가 만들어요. 언제부터? 2010년도부터. 그런데 애플이 이상한 거죠. 삼성전자는 자기들과 경쟁사거든요. 근데 경쟁사한테 반도체 칩셋 개발을 맡겨? 애플의 최신 칩셋을 삼성전자가 만들면 삼성전자는 다 아는 거잖아요. 애플의 차세대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이 뭐고 거기에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알잖아요. 맡기고 싶을까요? 맡기고 싶지 않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TSMC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예 삼성전자하고의 발주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TSMC가 2014년도부터 독야청청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죠.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거기서 시작되죠. 직접 스마트폰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심지어는 파운드리 업체로서 남의 반도체까지 만들어줘. 근데 이거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는 설계했는데 그걸 삼성전자에 맡겨? 근데 삼성전자하고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시작됐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 2025년도에는 이들의 삼각 연합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또 다른 기대가 있거든요. 또 다른 표준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 반도체 시장이 세 가지. GPU, 새로운 AI 칩셋이죠. 두 번째 그에 상응하는 메모리, 세 번째는 그걸 패키징으로 묶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의 경쟁 구도가 펼쳐갈 것인지를 좀 전망하고 그 시장을 읽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AI 전체 산업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맨 아래. 아까 설명드렸던 GPU와 HBM과 그걸 패키징해서 만든 그거를 만드는 서버. 그리고 그 서버가 작동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과 그리고 냉각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컴퓨팅 인프라라고 하고 맨 1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위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작동되는 LLM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LM이 있고요. 세 번째로가 그 LLM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엔터프라이즈 AI, 즉 AI B2B가 있고요. 네 번째가 그걸 실제 사용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AI 서비스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2023년도 핫했던 건 LLM이고 클라우드고 2024년도 핫했던 거는 그거를 실제 가동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였었고 그리고 제가 논의에 강조했던 것처럼 2025년도에 1번과 2번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됐거든요. 3번과 4번에서 이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체 AI 산업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우리가 3번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맨 아랫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무하거든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나 혹은 사우디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전 세계적으로 LLM을 구동하기 위한 코어테크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구동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기존 데이터 센터도 부족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오죽하겠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GPU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요. 63빌딩에서 소요되는 전력이 약 20MW거든요. 그런데 일반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의 용량을 필요합니다. 전력 공급량을. 20MW를.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의 전력 공급량이 필요할까요? 10배입니다. 200MW. 200MW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GPU와 HBM과 뭐 서버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전력이 남아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 근교에는 200MW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은 그럼 전력이 막 풍부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워낙 전력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걸 냉각시키는 냉각 솔루션,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3번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한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2023년도부터 막 지어지고 있거든요. 대충 한번 구축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립니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6년도, 27년도에 실제 3번, 4번에서 돈이 막 만들어지고 이게 돈 되는 거구나 해서 돈이 더 투자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이런 GPU와 메모리가 들어가서 서버가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AI 데이터 센터와 3번 영역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완전 시장이 다른 겁니다.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GPU는 엔비디아가 이미 치고 나갔죠.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폭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향후 시장은 LLM이 두세 개 정도의 큰 빅모델 말고
작은 중소 모델들이 수십 개, 수백 개 파편화될 거거든요. 그럼 그 수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GPU와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온디바이스 AI는 완전히 다르죠. 온디바이스 AI는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종류가 참 많아요.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더 나가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 종류가 많은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량급과 중량급. 예를 들면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은 약간 중량급에 속하죠. 자동차도 그렇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혹은 AI 디바이스 쪽은 경량급에 속하거든요. 경량급은 퀄컴이 약간 현재는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량급 이상은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해서 FM 모델과는 달리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모델이죠. 시장 초입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FM과는 좀 달리 2025년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의 AI 반도체 시장은 좀 춘추전국 시대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차세대 표준이라고 하면 AI 반도체 칩은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LLM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반도체죠. 두 번째는 추론을 이용한 GPU가 있어요. 이거 서로 다르거든요. 한국의 리벨리온, 그리고 사피온, 이런 반도체 칩셋 회사가 추론용 GPU거든요. 그래서 이 앞단의 학습용 GPU 시장은 사실 엔비디아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시장이 또 다른 형태의 기업들이 일부가 등장하고 있으나 추론용 GPU는 아직은 춘추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추론용 GPU와 관련된 부분들의 시장이 2025년도에는 훨씬 커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표준 안들이 좀 같이 모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하반기 펜티엄 등장하면서 펜티엄 프로, 펜티엄 MMX 그 이후에도 꾸준한 발전이 있어 왔죠. 발전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더 좋은 컴퓨터를 우리는 더 싸게 쓰고 있죠. 그것처럼 스마트폰도 계속 갈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특히 이 AI 기능이 온디바이스 AI로 탑재되면 당연히 그 디바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AI 칩셋도 들어가야 돼요. 과거에는 없었던. 더 중요한 건 맞아요. 램도 기존보다 용량이 크고 빨라야 됩니다.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서는 GPU 안에 옆에 붙어있는 HBM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HBM이 필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램의 용량이 더욱더 커지고 빨라졌고, 그걸 HBM이 가져간 거거든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LAM의 성장은 당연히 기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더 고용량의 D램과 플러스로 AI 칩셋을 필요로 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마 기저 역할을 할 겁니다. 그 AI 기능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 좋네 라고 하면 그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쓰겠죠. 반대급부로 그 디바이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면 아까 이야기했던 AI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와는 좀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또 경량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이분화돼서 돌아가겠죠. 양쪽으로. 그러면서 보면 다 시장의 비즈니스의 기회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인프라가 AI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모색될지 2025년도를 전망해서 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AIX, 즉 기업의 AI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사업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